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 됐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12월 중순이 다 돼가네요. 네. 이제 겨울옷 하나 아니라 2개씩 껴입고 그렇게 다닐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올 한 해는 뭔가 유독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거 패딩 입기 너무 이른 계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날씨랑 계절을 보면은 입어야 하더라고요. 그쵸. 벌써 12월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춥고 좀 스산하고 이런 계절이 되면은 한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나의 아저씨. 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한겨울이 배경이었잖아요. 눈밭에서 막 구르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다 사람들이 움츠리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둑어둑한 화면으로 기억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적셔줬던 그런 드라마기도 하죠. 네, 이게 원래 나온 지는 좀 몇 년 된 드라마였는데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이 드라마를 봤었거든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고선 저한테 이거 나의 아저씨 너무 좋다. 이거 알편심에서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하셨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볼 때마다 이게 알편식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별하는데 네. 이 드라마야말로 정말 너무 감동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아리를 심하게 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방영이 끝나고 나서 보긴 했는데요. 저 역시 보면서 매 회마다 마음이 찡하고 눈물 펑펑 흘리고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벼르고 벼르다가 이번에 알편심에서 나의 아저씨를 소재로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 둘이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정말 이 나의 아저씨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실 찐팬을 모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찐팬 중에 찐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나의 아저씨를 인생 드라마로 꼽으시는 나의 아저씨의 찐팬이자 또 한국 대표 아저씨라고 할 수 있겠죠?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소슬바람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소슬바람 인사드립니다. 한국 대표 아저씨라기보다 한국 표준형 아저씨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나의 아저씨를 이제 제 인생 드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드라마를 좀 옛날 시대극이나 서사극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나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거 좋아했다가, 어떤 현대극이면서 또 일상의 어떤 생활을 바탕으로, 그게 뭐 로맨스든 뭐든 주제가 어떻든, 그런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는 그다지 보는 편이 아닌데, 이 나의 아저씨는 보고 정말 뒤늦게 보자마자 정주행을 했던 그리고 2번, 3번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영광이네요. 오늘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시간과 또 저희가 아무것도 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의 지인이신데 평소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가끔 나의 아저씨가 끝났는데도 한참 지냈는데도 뭐 멘트 대사라든지 뭐 감상평이라든지 이런 거 올리시는 거 보고 딱 이분이다. 이래서 딱 게스트로 모셨죠. 근데 정말 대가도 없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나의 아저씨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계속 나의 아저씨 이렇게 하는데 이걸 안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간략한 스토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요, 남은 거라고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사채빚,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평생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그 빚을 떠안은 지안이라는 여주인공과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남은 거라고는 어떤 자기만 온통 바라보고 있는 가족, 그리고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어떤 하루하루, 이거밖에 없는 박도문 부장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안이라는 여주인공은 박도문 부장이 일하는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악연이라면 악연, 이런 걸로 얽혔지만 점차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연민을 느끼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죠.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만 간단히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 부장이랑 그 여주인공이랑 뭐 사랑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진부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드라마를 인생 드라마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이 드라마가 방영 초반에 논란이 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맞아요. 약간 이미지, 이런 상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팬으로서 우리 소슬바람님은 이걸 어떻게 이런 논란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사실은 그 초반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제대로 전개되기도 전부터 뭔가 온라인에서 많은 논란이 됐어서 그래서 또 뭐 관심을 갖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드라마를 다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찐팬으로서 좀 불편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대선 전국에서 시끌벅적한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 성평등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제목이 나이 어린 어떤 여성분과 아저씨 간의 뭐 로맨스 아니냐 뭐 이런 부분 인상적인 인상 비평 그리고 뭐 드라마 초반에 나왔던 이제 여주인공에 대한 그 사채업자의 불필요한 과도한 폭력신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전개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무수한 논란에 시달렸던 걸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저도 이제 드라마 종방 후에 나중에 IPTV를 통해 다시 보기로 뒤늦게 봤던 사람인데 방영 당시에 그 온라인을 달구던 논란들이나 또 사람들끼리 이제 뭐 SNS 상에서 뭐 이러네 저러네 이게 옳으네 그르네 그리고 드라마를 보지도 말고 그렇게 재단하지 마라 막 티격태격 하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논란을 이렇게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와중에서도 들었고 또 보고 나서도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 드라마를 제대로 봤으면 그런 논란에 부채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드라마 기획 의도는 뭐 제작진에서 사실 그런 논란이 있던 초반에 명확히 밝혔어요. 그래서 9살 소년의 순수성이 있고 타성에 물들지 않은 날카로움도 있는 아저씨다. 그에게는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따뜻함과 우직함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이 주인공 박동훈을 통해서 그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간의 매력을 보여주는 아저씨를 그리고자 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길거리에 이제 넘쳐나는 흔하디 흔한 아저씨들, 뭐 허름하고 한심하게 보이던 이제 그들을 사랑스러워 해주면 좋겠다, 연민을 가져주면 좋겠다, 예, 요런 어떤 바람을 좀 전했었고 아저씨인 저에게도 바로 그런 지점에서 공감과 위로를 많이 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나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에 감동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인생 드라마라고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여성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를 봐왔습니다. 네, 맞아. 전 동의해요. 여기 산 증인이 2명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늦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이 주는 불편함 때문이었거든요. 뭔가 인생의 구원자가 돼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을 주면서 뭔가 어떤 여성의 삶을 좌지할 수 있는 권력은 남성에게서 오는가? 이런 이미지를 처음에는 좀 불러일으키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초반에는 막 맞는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영웅처럼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구해주겠지. 이런 스토리가 예상이 돼서 안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보고 나서는 이 스토리가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여성과 남성, 어린 여자와 나이든 남자 이런 권력 구조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도 좋았거든요. 그냥 사람 이야기구나 이래서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우리 사회에 어린 남자가 고통받고 있고 그거를 어떤 좀 나이가 들었고 힘이 있는 부장급의 여자가 묵묵히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초반에 그 논란이나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아, 이건 웃긴 얘기인데
그 감독님이 2편으로 나의 아줌마 한번 찍으시면 어떨까?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와 함께 이 드라마를 연출하신 김원석 PD님이랑 소주를 한잔 했었습니다. 대박! 성덕이시다! 네, 와. 네, 성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자리 좀 한번 만들어라. 만날 때 불러다오. 근데 이제 막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계속 인연이 안 닿다가 우연찮게 이제 뵙게 됐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정말 찐팬으로서 여러 가지 감동받았던 부분도 얘기하고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싶긴 했는데 이미 술자리를 시작을 하고 좀 얼큰하게 됐을 때 이제 뒤늦게 다른 데를 들렸다가 오셔서 사실 그날은 그냥 술을 한 잔 같이 하면서 즐겁게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게스트 잘 모셨네. 성덕을 모셨네. 네. 그래서 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단순한 제목이 주는 그런 부분. 본인은 드라마를 10분도 안 봤는데 온라인상의 기사에서 뭐 과도한 폭력신이 왜 나왔냐,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주변의 이야기나 논평만 보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진짜 보더라도 다 봤는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본인이 다 보고 본인이 다 겪고 체험하고 예, 그때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지도 않고 이게 섣불리 온라인 워리어가 돼서 티격태격 하는 거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드라마에 거의 뭐 100% 뭐 온갖 공감과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런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일단 여성은 아니니까 좀 객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저씨들은 뭐 저도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일 테고 뭐 회사나 모임 자리에서 뭐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시시덕거린다거나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술에 취해서 이제 개슴츠레 뭐 끈끈한 그런 눈빛으로 여성들을 흘끔흘끔 쳐다본다거나 또 뭐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는 꼰대질하고 갑질하고 또 상사한테는 충성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과 문화가 일반적으로 아저씨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부분이 사실은 큰 게 팩트죠. 예. 그래서 현실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아저씨들은 아마도 대체로 이럴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심지어 뭐 권력이 있고 그 중에는 권력뿐만 아니라 명망이 있고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정말 훌륭한 일도 많이 해오셨던 분들조차도 성희롱이나 이제 성폭력의 가해자로 폭로돼서 한순간에 패가망신하거나 뭐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간혹씩 있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완벽한 인간, 성인군자, 부처 같은 분은 없고 흠결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더군다나 이제 뉴스를 보면 거의 안 좋은 사건들이 매일 나오죠. 뭐 공공기관, 지자체, 뭐 군에서, 회사에서, 뭐 거래처간 하청 관계에서, 학교에서, 요양원에서 뭐 하여튼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요즘 여성들은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검색을 해서 연인이었던 남성과 한때는 사랑했던 남성과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는 법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언제든 내가 끔찍한 어떤 성폭력이나 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공포와 위기감을 대한민국 여성들이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좀 불편한 구석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어떤 뭐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한 부분이 좀 더 크겠지만 왜냐면 직접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라는 지점인데 제가 이제 뭐 어떤 농도 강도는 훨씬 약하지만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제가 체감해서 느꼈던 건
이제 저희 누나가, 친누나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뭐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골드민스로, 예, 뭐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분인데, 또 성격도 아주 씩씩하고 당차시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가족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쪽 펜션을 갔는데, 그때 이제 누나는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금요일에 따로 기차를 타고 오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차로 어머니 모시고 먼저 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강원도 쪽이니까 좀 깜깜은 하겠죠. 근데 어쨌든 기차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불러서 오면 될 텐데, 굳이 저보고 무섭다, 데리러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몇 시간을 먼저 있는데 저는 이제 술 한잔 못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귀찮음 이런 거보다는, 아니 우리 누나가 이렇게 씩씩하고 속으로 괜찮은 누나가. 네, 거기서 여기 택시 타고 오는 거를 뭔가 주저하고 쭈뼛거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와, 이게 진짜 그렇구나. 사실 그때 좀 진짜 바로 어떤 느낌이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씩씩한 편이거든요. 근데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맞아. 그죠. 그럼요. 저는 저 혼자 택시 타는 일이 요즘에 많은데, 저희 남편이 제가 전화를 안 하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전화를 하면 연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빨리 와,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이런 목소리를 크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서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범죄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조심하는 게 굉장히 잠재적인 어떤 위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겪는 어떤 삶에서의 불평등 같은 것인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사실상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함을 주는 존재인 아저씨라는 존재를 좀 미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시선에서 그런 초반의 논란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미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약간 이게 약간 판타지라고, 어른들의 판타지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의 설정이나 그 캐릭터 하나하나는 정말 주변에서 쉽게 흔히 볼 수 있고, 스토리 자체도 그렇지만, 그쵸, 그런 또 판타지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아주, 뭐랄까, 기가 막히게, 혹은 교묘하게 잘 버무리고 섞어서, 예, 그래서 잘 만든 것 그렇죠. 같기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택시기사는 또 속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맞아, 잘못한 그러니까 것도. 그럼 남성들을 다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불편하게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항상 그 극소수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전체적 사회 전반적인 논란으로 번지는 게 참 안타깝고요. 어쨌건 드라마를 안 보았던 봤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그랬어요. 야, 그런 게 아니야, 이 작품은. 너 봤어, 제대로? 보고 나서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봤던 안 봤던, 뭐, 봤어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봐서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가셨더라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부분이 있고, 안 좋은 일로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게스트 아저씨의 게스트님의 어떤 사려 깊음과 배려가 진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나의 아저씨를 좀 닮은 분이 아닐까. 아, 굉장히 영광적인 멘트인데요. 뭐, 네.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걸 들으신다면 아마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네. 네. 하여튼 이 드라마는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주는 감동, 드라마가 주는 그 어떤 공감 자체와 현실에서 오는 이런 간극,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점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다른 데를 가리키면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문제 자체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공감을 얻고 힐링이 되면 좋겠고, 또 그런 좋은 기운을 바탕으로 뭐 남자 같으면 예를 들어 현실에서 좋은 아저씨가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분들은 또 뭐 아저씨, 아재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예, 그런 동기를 유발시켜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지금 힘든 현실, 여성분들한테 그런 현실은 또
뭐 제도적으로든 뭐로든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도 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라마 얘기로 시작했는데 뭔가 굉장히 사회 제도적인 공익적인 그런 방송이 되었네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 또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렇게 드라마 하면은 실장님이 주인공이고 그쵸. 되게 대단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화면을 막 가득 채우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법한 내 옆에 이웃 같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죠. 그게 또 매력인 거고요. 맞아요. 동네 분위기라던가 특히 동네 친구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서로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어떤 친구들의 모습이라든지 조기축구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찐이다 이거는. 네. 이 무슨 작가나 감독의 일상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리얼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오게티를 꼽자면 제가 이제 드라마에 흠뻑 빠져서 보면서도 가끔씩 순간순간 뭔가 좀 어색하거나 이거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거나 하고 느꼈던 지점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일단 이 삼형제의 너무 진한 형제간의 우애. 예. 이게 어렸을 때는 특히 남자 삼형제면 어렸을 때는 이제 티격태격도 많이 하고 싸우고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죠. 어렸을 때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웠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이 붙는 거고 또 이게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셋이 재밌게 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뭐 20, 30대를 거쳐서 40대, 뭐 50대 이런 아저씨가 되면 사실 형제끼리는 거의 이렇게 친하게 안 지내거든요. 현실에선. 형제끼리 모여서 매일 술자리를 가진다? 요거는 조금, 물론 이제 동네 구성원들 자체가 다 동창들이 많고, 조기축구회를 하고, 그런 설득력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설정. 정말 이렇게 우애 좋은 형제들이 있으면 이 부모님들은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박동은 이 주인공의 캐릭터가 워낙 좀 진지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온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진 듯한 뭐 좋게 해석하면 와이프가 변호사로 능력도 좋고 집안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본인도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좀 평범한 캐릭터는 아니다. 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삼형제의 존재할 수 없는 우애 부분이 그런 어떤 자기들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했던 형제 자매가 커서는 그런 우애를 유지하지 않게 되는 게 각자의 가족이 생기고 각자의 가족을 책임지다 보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형제는 가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그 엄청 끈끈한 그 세 명의 모습이 또 하나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와닿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건강한 각자의 개인이었다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지만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지탱하고 그게 우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역기능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또 좀 와닿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렇죠. 삼형제가 자기들끼리 이제 더 뭉치는. 그쵸, 뭐, 박동우는 그렇다 치고, 큰형님이랑 막내는, 그쵸, 자기의 포지션에서 좀 밀려나고, 이제 사회에서 계속 안 좋은 악순환의 길을 걷게 되는 상황이라, 만날 친구도 없어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이들이 더 끈끈하게 뭉친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이들이 너무 끈끈하게 뭉쳤기 맞아, 때문에 자기 가족들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동원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존의 원가족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어머니 이 중심으로 너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희, 그 박동원의 와이프였던 윤희의 그런 답답함과 외로움 또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특별 출연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배우죠. 이지아 씨가. 특별 출연이었어요. 사실은 특별 출연 말만 특별 출연이지 거의 그냥 굉장히 외회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특별 출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특별 출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러면 이제 이 나의 아저씨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이 감동을 준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많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몇 가지 꼽아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은 무엇일까? 이런 통찰 생각? 고민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저씨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좀 꼰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들고 그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존경할 여지는 없는데 계속 존경을 강요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찌질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가족에게는 좀 답답한 남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존재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드라마의 기획 의도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OST에 어른이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드라마라는 거죠. 네네. 항상 고민하게 되는, 끝없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앞으로 60대, 70대가 돼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되게 잘해드리고 정말 존중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보기에 70대, 80대 분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그들 스스로 느끼는 자아는 20대 청년, 소녀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고, 저 스스로도, 예, 그래서 사람의 육신이 이제 늙어가는 거지, 이 정신은 사실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적인 스킬, 예,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따가 안 되고, 예,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떤 소셜 스킬이 발전하는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른이 됐네, 안 됐네로 그냥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마음은 저도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애가 애를 낳았으니 뭐가 안 되겠죠. 근데, 애랑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특히 뭐 첫애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 어른이란 게 뭘까. 그리고 우리 뭐 주변에서도 회사에서, 진짜 어른다운, 진짜 상사다운 상사가 없다. 뭐 정치권에도, 뭐 이럴 때 의지할 만한 원로가 우리는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뭐 이제 어떤 스킬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진실함, 솔직함 그런 것들 오히려 그건 애 때나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를 바라보고 대우해 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인생의 지혜, 그동안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스킬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조언해듯이 뒤에서 한마디 조언해 주듯이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모습이 좀 진정한 괜찮은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박동훈 씨 보면 자기 상처나 찌질함을 지한이 앞에서 한참 어린 계약직 직원 앞에서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한이가 김대리 귀싸대기를 날린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데 이제 대답을 안 하니까 너 어쨌든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혼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맙다고. 예. 그게 사실은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죠. 내 뒷담화 한 놈 너가 때려줬구나. 고마워. 그게 사실 진심일 텐데 우리 흔히 그걸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른다움을 잃지 않는 어떤 균형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서도 얘한테 이지한한테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딴 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또 이 지한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예,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남 험담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친구거나 하면, 그리고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제 싸움이 오히려 더 벌어지고, 모르고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해왔을 텐데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박동원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혹은 뭐 애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안 그런다. 때로는 모른 척 하는 게 의리다. 예, 그런 얘기들.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널 피한다. 왜냐면 내가 험담 들은 거, 내 단점, 내가 상처받은 걸 아는 사람은 불편해 하기 때문에. 예. 내 약점을 알아? 나 너가 싫진 않지만 괜히 불편해. 그러면서 점점 안 보게 된다는 말을 해주는데, 이런 게 진짜 어른이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얘기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막 가르치려들듯이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얘기잖아요. 내 얘기. 그렇죠. 이런 내 찌질함 누가 아는 거 그 사람 나 보는 거 불편해. 라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 장면이 저는 이런 게 진짜 어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요 부분도 되게 어른답다라고 생각이 든 게 지안이가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정당방위를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이 지안한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고 기피하고 이런 지안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지안이를 변호해주고요. 또 무엇보다 편견 없이 지안이를 바라봐 주잖아요. 그런 점들이 진짜 어른이 갖춰야 할 태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라는 걸 알고 놀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도 죽였을 거야. 자기 가족 패는 새끼를 어떻게 가만둬 이러면서 지안이한테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인정해준 사람이 아마 박동훈 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의 명장면, 명대사였죠. 예. 그때 지안이가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동훈이라는 사람한테 그전에도 호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예, 그때 완전히 이제 믿고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동우는 지안한테 현실적인 조언도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안이가 가진 조건이면 국가가 제공하는 이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이 할머니를 무료로 요양원에 모실 수 있었는데 주변 어른들이 지안한테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훈이가 그 대사를 하거든요.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렇게. 그때 지안이 표정이 약간 벙찐 표정이랄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팩폭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안이한테는 의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른이 그동안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막 할머니를 이리 모시고 저리 모시고 막 병원비 벌려고 막 생고생을 하고 그런 고생을 했던 지안인데 그것만 알려줬어도 누군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마음 아프면서도 그래 이런 현실적인 거를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도 어른이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1화에선가 그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가서 돈을 못 내서 나요? 몰래 그 침대 시트채 그 휘영청 달빛을 바라보면서 도망가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실 그거 되게 막 슬프고 또 어떤 감성적인 그런 면이 막 마음속에 다가왔지만 한편으로 이것도 좀 이상했어요. 좀 약간 설득력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제도를 몰라서 이 혜택을 안 받고 있었구나. 예, 뒤늦게 이렇게 또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 되게 더 슬펐던 게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릴 때부터 함께 커왔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았을 수 있는데 이 지안이라는 아이는 너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학교나 이런 그런 것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마 홀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아무라도 알 수 있었던 거를 모르지 않았나 이러면서 좀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더 안타까웠던 건 사실 그 할머니 또 귀가 들리지 않는 할머니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아이가.
근데 그렇게 할머니를 지키며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려는 지한이를 그 누구도 대견하다고 하지 않고 살인자라고 나게 찍었는데 이 박동훈 부장이 처음으로 지한이한테 너 할머니 이렇게 모시는 거 참 착하다. 너 착하다. 이렇게 무심히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지한이의 마음속에 퐁 하고 이렇게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착하다는 말을 녹음된 파일을 지한이가 듣고 또 들으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이런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른이죠. 그렇죠. 잘한 걸 잘했다고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어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원이,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박동훈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얘를 2인자로 만들었던, 나중에 출가해서 겸덕 스님이 된 그 캐릭터는, 그러니까, 현실의 자아를 정말 자각하고, 현실에 욕망이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각한 그거를 뭔가 더 성취하고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고요. 이 사람은 어른은 됐지만, 근데 박동훈은 평범한, 범부의 수준에서 가장 어떤 그 어른의 최고 경지까지 간 캐릭터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머무르면서도 좀 어른으로서 가장 도달해야 할 그 경지까지 오른.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감동 포인트 두 번째로는요. 뭐니 해도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박동훈 부장이랑 이지한의 관계죠.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네. 박동훈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겉으로는 남부랄 것 없는 나름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죠. 예. 물론 그 안에서 조직에서 조금 밀려나고 약간 한직에 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부러울 것은 없는데 그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형제들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고 하죠, 지구가. 그리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는데 이제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동훈이 이 여주인공 이지한을 알고 그로 인해서 엮여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지한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계속 외면과 싸늘한 대접, 온갖 불행을 다 안고 살죠. 부모님은 안 계시고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근데 그 자신이 죽였던 사채업자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를 배려했던, 좋아했던 그가 다시 사채업자가 돼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그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살다가 이제 박동훈이라는 어른을 만나서 아저씨를 만나서 또 상처를 좀 회복하게 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을 얻게 되는 이런 서로 상처를 갖고 있는데 서로에게 또 위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감동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왜 보통의 드라마는 한 사람이 뭔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건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어쩌면 평범하고 어쩌면 그냥 우리네 삶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그냥 또 위로와 어떤 감정의 오고감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왜 이지한이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아저씨 숨소리가 듣기 좋았고 뭐 발걸음 소리도 좋았다. 뭐 사갈까? 이렇게 묻는 아내한테 전화해서 뭐 사갈까 묻는 소리가 좋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일상의 잔잔함이 서로에게 위로로 닿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지한이 이제 나쁜 의도를 갖고 어쨌든 이제 회사의 그 젊은 사장의 하수인이 돼서 이제 도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박동훈을 도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를 수 있었던 걸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동훈 역시 이지안을 이제 배려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얘랑 뭔가 얽히면서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내면의 깊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둘이 겪고 나눈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대 박사님이 이렇게 한쪽만 주고 한쪽은 받고 이런 키다리 아저씨와 뭐 소녀의 얘기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둘이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하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여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다 끝나고 지안이가 이제 부산으로 취직해서 내려간다고 하면서 박동훈이랑 이렇게 밥집에서 술을 이렇게 한잔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 살려놓은 게 너야. 라고 하니까 지안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기가 막힌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동훈이 이제 진짜 행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장면이 둘이 정말 서로를 치유하고 끌어올려줬구나. 이런 걸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요. 저희 다 지금 눈물 핑. 왜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좀 유쾌한 웃음을 줬던 포인트가 이제 박기훈과 최유라의 네. 관계죠. 삼형제 중에서 막내. 네. 그러니까 박기훈이 송세벽 배우가 연기했죠. 네. 제가 너무 연기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원래 배우인데. 잘하는 배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가던 신인 감독과 무슨 상을 탔었던 네. 그 신인 감독과 배우를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구박을 했었죠. 이 신인 여배우를. 그 영화가 망하고 둘 다 그 뒤로 나락으로 떨어졌죠. 예. 근데 이제 최유라 이 배우도 그래서 그 뒤로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괴로워하고 연기 오디션 갈 때마다 뭐 긴장하고 연기를 제대로 못해서 욕먹고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 기훈을 만나게 됩니다. 예, 자기만큼 바닥으로 추락한 걸 확인하죠. 그 형님이랑 청소 용역을, 예, 다마스 차를 끌고 하는 걸 봤을 때, 예, 그때 뭐, 망해서 좋아요. 뭐 나중에 술집에서, 네. 예, 그런 명대사를 또 하는데, 네. 그렇게 만나서 서로 또 다시 교류를 하면서, 서로 그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풀고, 네. 또 속였던 부분이 있죠. 네. 이 기훈이 사실은 이 여배우를 구박했던 게 이 여배우가 정말 연기를 너무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대본, 자신의 연출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영화가 제대로 흥행하지 못할 거라는, 망할 거라는 예감을 하고서 그 책임을 감당할 희생양을 찾은 거죠. 네. 예.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밝히잖아요. 밝히죠. 얘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다른 감독한테 네. 다 보여. 난 다 알아, 이놈아 하면서, 예. 그때 이 여배우인 최유라가 그때 굉장히 치유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고백하는 박기훈 역시도 얼마나 스스로 올가매고 있었던 짐이었겠어요. 용감하죠. 용기였죠. 그러니까 기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용기 있게 그걸 밝혀내고 했던 그 과정에서 또 박기훈 역시 상처를 회복한 것이 아닐까. 네. 최유라 배우가 우리 정인에서, 정인에 아지트 있잖아요, 술집. 네. 정인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술 마시는데 나중에 왔다가 분위기 좋았는데, 근데 뭐 이쁜 여배우가 오니까 사람들 반응도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기훈이를 왜 좋아하니? 하고 물었을 때 망해서 좋아요. 하고 딱 그 부분 아주 그때 주변의 반응.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최유라 배우가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 구박했던 놈 망한 꼴 보니 속 시원하다 그런 의미의 망해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평생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안 망하려고 망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다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은 망한 혹은 망해가고 있는 분들이 질비하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보기에 여기 몇 번 와보고 하니까 이분들이 삶을 즐겁게 나름 겉으로는 힘들다 하지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 간에 또 어떤 그런 우애, 의리,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용기와 함께 위안을 얻은 것 같아요. 아, 망해도, 한 번쯤 망해도 괜찮구나. 사는데 큰 지장은 없구나. 그래서 그 대사를, 좀 긴 대사를 독백하듯이 얘기할 때, 아, 정말, 그때 이제 주변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숙연해지는 분위기였는데, 저 역시 그 순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이지안이 박동훈 부장뿐만 아니라 박동훈 부장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네. 존재감 없는, 자신의 존재는 유일하게 사채업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주는 옆집 이웃도 생기고 또 동네에 지나가면서 기웃거려 볼 그런 단골 술집도 알게 되고 언니도 생기고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사람을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지안이었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녹아 들어가면서 뭔가 따뜻한 느낌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속으로는 마음이 열렸는데 그걸 처음으로 표시를 낸 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그때 뭐 이삿짐 같이 옮겨주고 했을 땐가 꾸벅하면서 고맙습니다 했을 때는 그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좀 드러낸 것 같고 박동훈 개인한테는 뒤돌아서서 가는데 잠깐만요 하고 불렀나요? 그러더니 이제 손을 앙증맞게 하면서 화이팅! 네. 그 부분도 아주 울림이 있었죠. 화이팅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왔었죠. 네네. 화이팅은 몇 번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례식 장면, 이 장면 정말 뭉클했죠. 아, 이건 진짜 이 사업시대 이상 되면 정말 꺼이 그냥 이제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 요즘엔 뭐 돌잔치는 하지도 않지만 그런 경사보다 이제 상갓집을 가게 될 일이 많은 나이가 되면 특히 본인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 드라마의 이 형제들이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정말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 현실적인 고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가시는 분이 물론 편안하게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화환이 주르륵 막 여기저기 화환이 좀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자기 위안일 뿐이죠. 근데 왠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오마니가, 우리 아버지가 가셨는데 그 빈소가 화환도 몇 개 없이 초라한 것과 떠들썩해야죠. 네, 떠들썩하고 화환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장면을 이 큰형이 항상 고민하죠. 자기는 이미 그 비리로 회사에서 잘린 뒤로 없으니까 희망이. 부모님한테 너는 끝까지 다녀라 막 이렇게. 그렇죠. 너가 버텨야 된다. 압박을 자꾸 주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 씬이 중간에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도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안의 그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그때 다 힘을 모아서 장례식을 대신 지안의 사정을 잘 아니까 박동훈이 장례를 치러주는데 거기서 또 계속 찌질하기만 했던 큰형님이 그 장판 밑에 숨겨뒀던 그 돈을 풀어서 장례식 비용으로 대주고 내가 제일 잘한 짓 같다고 뿌듯해하고 그래서 지안이가 이 돈을 갚겠다니까 동훈이가 그건 갚을 필요가 없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모습은 약간 정말 너무 이상적이지만 정말 너무 뭉클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대의 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연대의 힘. 이런 게 진짜 연대이지 싶어요. 그리고 이 나의 아저씨 감동 포인트 세 번째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할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네 삶과 또 인간 본연의 심리를 좀 공감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주는 것 같아요. 뭐 사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달까요? 네.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징글징글한 삼형제 중 둘째인 박동훈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인 대학 후배, 대학 당시부터 그렇게 싫어했던 후배를 대표이사로 모시면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뭔가 겉따로 놀고 그리고 첫째 형 박상우는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는 있었는데 이제 뇌물수수로 해고돼서
할 일 없는 백수가 됐죠. 그 뒤로 이제 뭔가 벌리는 일 사업마다 망해서 이제 집에서도 이 어머니한테 고두심 씨한테 이제 구박받는 그런 천덕꾸러기 캐릭터였고요. 셋째 박기훈은 한때 주목받는 신인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40 넘도록 연봉 500만 원의 연출 보조 신세. 예. 거기 나오는 친구들도 그 드라마상에 다 얘기가 나오는데 한때 은행 지점장, 뭐 자동차 연구소장, 제약회사 이사, 뭐 이런 쟁쟁한 분들이었는데 퇴직한 이후에는 이제 모텔에 수건을 대고 미꾸라지 수입을 하고 이 두 형제는 이제 계단 청소를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실에 충분히 보아왔던 그런 캐릭터들로 어떤 드라마의 그 리얼리티를 높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분들의 이제 아지트, 저는 여기 정인애의 정희 이 캐릭터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정희 역시 첫사랑의 아픔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겸덕 스님을 사랑했었죠. 둘이 서로 연인이었는데 겸덕이 떠나고 그를 못 잇는 어떤 그러면서 술집 단칸방에서 혼자 살죠. 그래서 고두심 씨가 이제 딸같이 챙겨주고 하는데 박동훈 회사의 계약직 직원 이지아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처지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뭐 한때는 잘 나가다가 망했지만 잘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잘 살잖아요. 살아가고 재밌게. 있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그 최유라 거기서 최유라로 나왔던 그 여배우가 얘기했던 이렇게 망했는데도 느슨해졌는데도 되게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거 보니까 막 아등바등 맘졸이며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요. 저는 그 여기서 누구 하나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희랑 지한이도 마지막에는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한이를 정인의 그 단칸방에서 같이 머물면서 서로가 크게 막 뭘 말하고 그러지 않아도 서로 위로가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정희도 그런 지한이를 보살피면서 뭔가 자신의 삶의 활력을 찾았다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걸 주고받지 않아도 소소하게 각자 힘이 돼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네. 다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이 박동훈의 와이프. 네. 이렇게 육아를 하고 그러다가 남편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어떤 자아실현,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사시였나요? 여기 로스쿨인지 사신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변호사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 뭐 나름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인 것 같아요. 잘 벌어서 이제 본가 쪽에, 시댁 쪽에 그렇게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 그걸 티를 내지도 않고 박동훈한테 뭐라고 구박하지도 않고 또 자주는 못 가지만 가면 어쨌든 그 시어머님한테 대하는 태도는 깍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 같기도 한데 근데 이런 분을 외롭게 한 박동훈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아니, 저는 그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그렇게 와이프의 불륜을 알고도 박동훈이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지점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게 맞는데요. 그게 이제 드라마 중반 이후에 나오잖아요. 물론 불륜 사실은 초반에 알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박동훈의 캐릭터, 박동훈의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 그걸로 봐서는, 그쵸, 이 사람은 오히려 티를 안 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호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티를 내서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너가 불륜인 걸 알게 되는 자기 자신이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근데 이 드라마가 그래서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내 와이프가 바람피는 걸 알면 어떻게 그걸 참아 당장 이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참고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헤어진 남자친구를 어떻게 몇십 년을 기다려 이렇게 하지만 또 못 잊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했을 때는 훅 할 것 같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여러 삶들이 나오면서 그래 인생이 저런 면이 있지 그러기도 하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된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 박동훈이
그 고백을 먼저 한 건 아니고 이지아가 나중에 먼저 고백을 하죠. 미안하다고. 그게 그 동생 기훈이 이제 뭐 반찬인가 갖다 주러 왔다가 그 주먹을 쳐서 문에 이제 자국이 난 걸 보고 아, 형수 바람 폈어요? 하고 그냥 농담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는데 이지아의 반응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지아 이분도 굉장히 뭐랄까 그 근본은 선량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인 거죠. 그냥 대충 농담으로 받아 넘겼으면 되는데 2번, 3번 물어도 끝까지 대답을 못하죠.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걸려서 그걸 이제 받아 넘기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생이 알게 돼서 또 한바탕 형제들 사이에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동훈이 너 왜 그랬어? 하고 또 왜 하필 뭐 그 새끼랑 하면서 너 그거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하면서 오열을 하잖아요. 예. 또 그거를 이지아는 도청으로 듣고 있고. 그쵸. 예. 그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자기가 한때 그런 따위에 그런 정도에 노마하고 그 바람 핀 거를 스스로도 많이 후회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이 관계가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드라마의 말미에 이제 그 이들이 이혼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그 연출을 잘한 것 같은 게 열린 결말로 남겨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사진에 둘만 있고 호칭이 이제 바뀌었죠. 호칭이 뭐 그 사람 집사람에서 그 누구 엄마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 역시 그래서 찐이시다. 예,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결혼을 유지한 채로 간 게 아니라 이혼은 하긴 했나 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지아랑 박동훈의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열린 결말로 남겨둔 것 같아요. 아, 이지안. 이지안하고도요. 예. 그러니까 이지안이 이제 박동훈을 한테서 위로와 공감을 얻고 진정한 어른으로 의지하게 되고 존경을 넘어서 사실은 사랑까지 싹튼 건 맞다고 봐요. 예, 사랑하는 감정.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부산으로 떠나는 이유가 이 동네에 있으면 계속 아저씨 흔적 찾아 돌아다닐 것 같다고 그런 게 너무 싫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박동훈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 그냥 그렇게 연대와 공감의 감정을 맺고 있는 좋은 오빠 동생으로 남을 수도 있겠고 나중에 아니면 다른 어떤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이지안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그게 양쪽 다 열린 결말로 남겨둔 게 관객들이 해석하기 나름으로 한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측면에서 결말을 딱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연출의 묘미네요. 예. 자,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이 드라마의 명대사를 몇 번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사실 이 명대사 빼놓으면 시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명대사만 꼽아서 엮어도 책이 한 권 나올 만한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좀 이 드라마의 명장면, 명대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작가님 되게 궁금해졌어요. 예, 이렇게 많은 명대사가 드라마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드라마를 거의 몇 번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예. 이 작가님이 또 오해영 쓴 그 작가님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어. 그 망해서 좋아요. 아까 네. 얘기를 했었고 제일 제가 좋아했던 게 제가 이제 정말 뜬금없는 연결이긴 한데 어렸을 때 무협지를 보면서 내공, 매력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기술자인 이 박동훈이 그런 얘기를 하죠. 건물의 안전은 이제 내력과 외력의 균형이다. 안에서 미는 힘과 바깥에서 미는 힘이 균형을 이뤄야 건물이 안전한 거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외력보다 내력이 세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자신의 안을 단단하게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 같지 않게 예, 잘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지안이 어떻게 해야 내력이 센 건데요.
하고 물으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 솔직함. 그쵸. 이거조차도 이래서 박동훈이 어른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뭔가 덧말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네. 이래야 내력이 센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구구절절해질 수도 있는데 네. 솔직하게 그건 나도 모르겠고 왠 자기도 잘 모르겠고 자기도 이러고 살지. 네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걸 티 안 내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이거예요. 그리고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인생은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야. 내력이 세면 무너지지 않아. 네, 좋았던 대사예요. 네. 비슷한 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약직 채용 왜 이런 친구를 전과가 있는 친구를 뽑았냐고 막 이제 상대편에서 푸시를 때 이지한도 나중에 물어봤었고 예. 근데 왜 뽑았냐고 물었을 때 달리기 잘해서 라고 이제 짧게 굉장히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는 게 박동훈의 어떤 언어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특성인 것 같은데 요즘 애들 스펙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별거 아닌 것도 좀 뻥튀기 하고 이렇게 막 스펙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친구 이력서를 보니까 달리기 하나 있더라. 예. 그래서 이 친구는 뭔가 있겠다. 내력이 좀 센가 보다. 예. 이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이지안이 이제 박동훈이 자기를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에 도와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많았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그 이상은 도와주지 않는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도와주기 쉽죠. 그럴 마음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이제 이지아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두 번, 세 번 도와주다가 계속 같은 상황이면 그렇지 뭐 내지는 너는 내가 도와줘봤자 주변에서 도와줘봤자 변하는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 친구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나 상황은 모른 채 그렇게 이제 안 좋게 평가하고 떠나버렸던 것 같아요. 그걸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번 호의를 베푼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마워하는 마음도 좀 엷어진 상태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박동훈이 뒤통수를 때리죠. 좋은 사람 맞아. 그게 어디냐고. 예, 그게 어디야. 이 부분도 참, 거기서 딱 이 뒷말은 이미 딱 느낌이 왔죠. 두 번, 세 번이나 도와준 게 어디냐는 거죠. 예.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인데, 왜 고마워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울림을 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그렇지, 네. 맞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TV를 보면 중간중간에 뭐 유니세프니, 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니, 여러 군데에서 뭔가 뭐 안 좋은 분들의 형편을 전하면서 뭐 전화 한 통에 이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실제로 마음이 안 좋고 도와주고 싶고 한데 사실 우리가 그 쉬운 전화 한 통조차도 쉽사리 하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천진데 뭐 그 의도가 어쨌든 한두 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예. 이 부분도 참 생각하는 지점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명장면들이 있었지만 기억나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그 첫째 아들인 상훈이 계단 청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주민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주민한테 그래서 수모를 당해요. 그거를 엄마가 와가지고 그걸 도시락 주러 왔다. 네, 도시락 주러 왔다가 그거를 봤다는 거를 이 상훈이 알게 돼요. 거기서는 아마 드라마를 보는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그랬었고. 그게 이제 그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면서 자식이 보면 안 되니까 이제 가신다고 쓱 가셨는데 그 도시락 가방이 계단 밑에 있는 걸 보고 불안하죠. 이거 어머니가 들으셨나? 그 불안함을 안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티를 완벽히 감추시지 못하죠, 어머니가. 그 마음이, 얼마나, 그거 감추지 못하니까, 맨날 나를 보면 욕하고 구박하던 어머니가, 그 놓친 내가 나를 보고 웃어 하면서, 그거를 이제 동생한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동훈이가 망치를 들고, 구조기술사의 전문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예.
그래서 이 불법 뭐 개조하고 막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한 명대사가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나도 남한테 무릎 꿇은 적 있고 하지만 상관없었다. 왜 집에 가서 가족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만 알면 나만 겪으면 되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너는 가족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 우리 엄마가 봤다. 그래서 나도 이제 너한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벽을 막 두드리고 깨면서 사과를 받아내죠. 예. 그때 그 구조기술자, 안전기술사인가요? 그 직업이 굉장히 멋지게 보였어요. 그 순간에.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런 사람 한 명 알고 싶었어요. 네네. 이게 원래 우리 옛날 석호필? 뭐죠? 프리즌 브레이크. 그 사람 직업이 이 직업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이 박동훈이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예. 빛이 났네요. 빛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쫄은 약간 뭔가 좀 불법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꼼짝 못하고 가서 네, 사과했죠. 가서 이제 과일 바구니 들고 가서 네. 사과를 하죠. 네. 근데 그 장면도 진짜 멋지지 않았어요? 그 박동훈이 과일 바구니를 사서 가서 맞아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랬구나.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동훈이라는 사람 댐댐이를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작정이었고 여기 분명히 불법을 한 게 보였고 그랬으면 그렇게 한 다음에 네가 가서 뭐라도 사게 하고 갔을 텐데 사갖고 가서 다 세팅할 테니 너는 진심으로 사과나 해라. 예, 거기서 박동훈의 사람됨을 또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약간 많이 막 울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각자가 견디는 어른의 무게 같은 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고된 삶을 살더라도 우리 가족한테는 그걸 모르게 하고 또 엄마는 자식이 부끄러울까 모른 척 해주려고 하고 이런 각자 견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게 확 와서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뭐 그러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굉장히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이지안의 마음이 열렸던 대사이기도 하고요. 장면이기도 하고요. 요거 한번 전달해 주시죠. 이재한이 이제 살인을 했다는 자신이 살인자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피치 못할 상황이었지만 어쨌건 사람을 죽였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피하게 되고 그런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싶고 예, 상처 입은 부분이 컸는데 박동훈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 같아도 죽여. 나 같아도 죽였어. 가족 건드리는 놈은 가족 건드리는 새끼는 나 같아도 죽였을 거야. 라고 하죠. 그건 뭐 지한이가 있을 때 같이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걸 도청을 통해 들으면서 예, 그때 지한이의 마음이 열렸었고 나중에 이제 그 요양원에 모신 할머니한테 둘이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 길에 또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근데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일이 그래. 네가 항상 먼저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부분이 예. 지금 듣는데도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흐르면서 감독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진짜 게스트를 잘 모셨네. 목소리 톤이 지금 박동훈 부장님 톤이잖아요. 지금. 이런 제가 이성균 배우를 사실은 예전엔 잘 모르기도 하고 나온 작품을 별로 안 봤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의 느끼함 때문에.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예, 그 이성균 배우랑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예. 근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중후하시면서 지금 울림을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좀 비슷했어. 나 울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쫙 떨렸다니까?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장면에서, 그리고 이 대사를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다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은 건데, 맞아. 내가 그걸 신경 쓰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알림을 주는 게, 가르침을 주는 게 어른인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거랑 뭐 살짝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요것도 참 좋았어요.
이제 나중에 할머니가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지안이가 왔을 때 박동훈의 안부를 이제 할머니가 물어요. 할머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그 박동훈 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안이가 잘 계셔. 할머니도 잘 계시냐고 물어보셨어. 근데 바로 대답을 못하고 좀 텀이 있었죠. 그래요? 지안이가 글썽글썽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진 않았는데 눈이 글썽글썽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상해서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막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역시 여러 번 모셔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근데 왜 울어? 이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이분도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죠. 네, 그때도 나 펑펑 울었다. 그러니까 생각해도 또 그러면서 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동시에.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그쵸.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또 감동적인 대사 있었잖아요. 우리 너무 많죠. 대박사님이 요거 한번 해주실까요? 아니 참 사람들이 나쁜 게 이제 나쁘다기보다는 우리도 처음에 어떤 불편한 시선이 있잖아요. 젊은 여자와 나이 많은 아저씨 이 둘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걸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회사에서 박동훈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이지안과 박동훈이 서로 뭔가 이렇게 불륜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서 이제 하려는 장면에서 이지안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도 근데 사만 회장님이 이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아주 무한 감동을 또 받죠. 마침 회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시거나 뭐 일용직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신금을 울렸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왜 저런 태도로 일하냐 뭐 이러면서 그 드라마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죠. 팀원들이 무시하고 뭐 좀 큰 소리 내고 복사기 쾅 치고 하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디 감히 사실은 이게 깔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우리 불편한 현실을 또 많이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른이죠. 어른이고 또 따뜻한 사회고. 네. 김원석 PD님 미생도 연출을 했던 분들. 맞아.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그분과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겸상을 하신 성덕님.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와. 제가 연락을 주셔서 네. 그 전에 올리려던 걸 아직 안 올리고 묵혀두고 있습니다. 언제 같이 올리려고. 최근에 한 달 정도? 목이 메으신다. 목이 갈라지네요. 김 PD님을 생각하니까. 뭐 또 만나시기로 하셨나요, 혹시?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종종 혹시 불러달라고 강력히. 제가 아는 그 맞습니다. 친구분이어서 맞습니다. 저도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러면서 제가 그거를 나오면 그 링크를 보내드리려고요. 네네. 여러분 알편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나의 아저씨 보시고 그치. 어딘가에 계속 알편심 듣고 봤더니 라고 좀 남겨주세요. 저희도 블로그에도 성덕되게. 하시고 페이스북도 쓰시고 우리도 성덕 한번 돼보자. 그러자.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나의 아저씨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좀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 약간 어둑어둑해야 될 것 같고. 그치, 술 한잔 하면서. 네. 제가 또 우리 박동훈과 그 밥을 먹는 식당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막 뛰어가고 막. 네. 예. 거기가 고주방이라는 식당입니다. 고주방. 예, 일산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도 가보셨겠네. 가봤습니다.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아니, 예. 우리 이분을 그때 우리 팬 그때 덕질할 때 됐네요. 이렇게 덕질하셨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고주방이 좀 일산이라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정말 그 드라마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음식도 다 맛있더라고요. 예. 그 분위기 그대로예요? 아, 그대로예요. 와, 우리도 드라마 그대로예요. 예. 네네네. 뭐 따로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후계역, 이 가상의 공간, 거기 기찻길, 그게 이제 인천 쪽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인의 그 가게는 이제 실제 있는 집이긴 한데 식당이 아니라 주택 같은 건데 드라마에서 이제 그렇게 좀 바꿔서 했다고 하고, 저는 처음에 그 기찻길이 용산인 줄 알았어요. 용산이란 얘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기사 난 것 중에도. 근데 이제 용산 쪽은 제가 잘 알아서 거기 실제로 기찻길이 다니는 길이 아직 있고 그 옆에 이런 허름한 좀 예, 술집이 노포 같은 술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술 한잔 하면서 기차 이렇게 척컥척컥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아주 또 좋죠. 네. 와, 이거 뭐 더 하고 싶지만, 맞아. 이렇게 너무, 뭐랄까, 얘기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고, 또 드라마 한번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 딱 시즌이니까. 또 겨울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신나서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걸 저희가 얘기하자고 계획할 때는 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느샌가 이런 게 꼰대인가? 나 이러다가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의지하고 존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의 아저씨가 그 밖에도 수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지만 좀 우리 사회에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녹음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출연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뭐 이런 마이크, 이런 환경이 생소해서, 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재미있게 본, 제가 최애하는 인생 드라마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진짜 어른이란, 진정한 어른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돼서 너무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프로 방송인인 줄? 저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녹음을 맞춰볼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차분한 톤으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기 또 처음 아닌가요?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다시 모시고 그 싶다라는. 다음 드라마는 무엇인가? 미스터 션샤인. 네. 농담입니다. 저희도 뱉으면 지켜야 되는 알편심. 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마음의 준비. 네. 오늘 저희가 알편심을 통해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회상에 젖으시면서 드라마 내용들, 또 거기서 느꼈던 감동들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네. 처음 1, 2회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처음 1, 2회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넘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니까 그렇죠. 초반의 고통은 조금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폭풍 감동과 위로, 힐링 이런 것들 찾으시면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함 느끼실 수 있는 드라마일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잘 아는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작품을 극찬했었죠. 맞아. 예. 자기가 이렇게 16화를 정주행할지 몰랐다. 맞아요. 저도 세계적인 K-드라마네요. 네. 좀 더 퍼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을지 궁금해지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 따뜻하고, 여유로운 그런 나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